2026년 1월 3일 새벽, 세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5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가 카라카스를 강타했고 몇 시간 만에 마두로는 눈가리개를 한 채 미군 함정에 실려 뉴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작전명은 절대결이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이후 미국이 감행한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세계 석유 시장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사망한 후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그의 통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그의 손에서 무너졌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렸으며 7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몇 달 동안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CIA가 베네수엘라 영토 내 마약 카르텔의 부두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를 직접 타격한 첫 사례였습니다. 압박은 계속 강화되었고 마침내 1월 3일 최종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미군은 몇 달 동안 연습했고 마두로의 관저와 똑같은 모형 건물을 만들어 훈련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댄 케인 장군에 따르면 날씨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서반구 전역의 20개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항공기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은 무력화되었고 카라카스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새벽 2시에 공습이 시작되었고 4시 29분 불과 2시간 반 만에 마두로는 미군 항공모함 이오지마에 실렸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플로리다 도랄에 사는 베네수엘라 교민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환호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스페인 마드리드, 페루 리마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콜롬비아 쿠쿠타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를 메우고 자유 베네수엘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했습니다. 일부는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다른 이들은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무력 침략이라고 비난했고 중국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며 남미 역사상 최악의 개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멕시코에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콜롬비아, 러시아, 중국의 요청으로 1월 5일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손 떼라 베네수엘라, 미국은 나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미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령을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서했지만 그녀는 마두로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도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트럼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마두로가 미국에 구금되어 있는 한 베네수엘라에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석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고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생산량의 1%도 안 됩니다. 7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하루 350만 배럴을 생산했지만 차베스와 마두로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산업이 붕괴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망가진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들은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다시 석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 자산을 훔쳤다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은 신중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에 석유 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 복귀 의사를 물었을 때 회사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70년대에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잃었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미국 기업은 쉐브론입니다. 스페인의 랩솔, 이탈리아의 에니, 프랑스의 모렐이, 프롬도 합작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차베스가 자산을 몰수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갈까요? 불확실합니다. 석유 시장의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요일 저녁 석유 거래가 재개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시장에 복귀하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는 수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새고 정유소는 고장났으며 기술 인력은 떠났습니다. 이것을 재건하려면 수백억 달러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전제해서입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오는 베네수엘라가 단기적으로는 리비아의 카다피 이후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두로를 지지하는 차비스모 운동이 여전히 존재하고 망명 중인 여러 야당 지도자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가장 큰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를 구매해왔습니다. 중국 정유소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양의 석유를 비축했고 이것은 전 세계 원유 가격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급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펙의 창립 회원국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지원으로 베네수엘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이것은 오펙의 시장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감산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의 복귀는 가격 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석유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6년에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380만 배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기록적인 과잉입니다. 원유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작년 한 해 동안 18%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0%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하락폭입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이 하락 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필 플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이것이 석유 시장의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낮은 석유 가격은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베네수엘라의 현재 생산량마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유조선 납포로 베네수엘라는 일부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역사적 맥락도 중요합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침공한 것은 1989년 파나마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는 인구가 250만 명에 불과했고 미군 기지가 있었으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2,800만 명이고 미국과 거의 연결이 없으며 규모가 2003년 침공 당시에 이라크에 가깝습니다. 법적 문제도 복잡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합법성에 즉각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국가 주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법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상을 납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두로가 미국에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할 수 있다면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체포할 수도 있고 중국이 대만 총통을 납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먼로 독트린을 언급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선언한 서방구에 유럽 열강의 개입을 막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는 이것을 돌로 독트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네수엘라가 끝이 아니라고 암시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는 쿠바와 니카라과의 독재 정권도 트럼프 행정부를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두로의 몰락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지배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내전이 발생할 것인가? 석유 생산은 계속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년간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석유 시장은 일요일 저녁부터 이 모든 요소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급등이나 급락을 지켜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권 교체 후 전환은 항상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마두로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